됩니다. 504페이지에 대지 안전에 대해서는 제킵니다. 대지 안전 제키시고 2. 대지 조경 찾으셨죠.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가로만 해놓습니다. 대충 한 평이 3.3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라면 60평 정도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한 곳에 건축주가 건물을 만들게 되면 나무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 밑에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조경 대상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가 조경 대상이다. 그렇게만 파악하시고, 우리 시험에서는 양가로 2번 조경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시험에 자주 출제하고 있습니다. 얘는 천천히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3번 공개 공지 하셨는데, 이 공개 공지는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1시간 안에 지금 506페이지입니다. 506페이지입니다. 1시간 안에 건축법을 대충 끝내고 바로 주택법을 2시간에 걸쳐 끝내시면 이번 1, 2과정은 끝내는 겁니다. 우리 목표는 100점 만점이십니까? 학교만 하시면 됩니까? 학교만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 잡아 놓으시고, 지금 해놓은 걸 토대로 다시 3, 4월 달에 또 한번 반복하실 겁니다. 5, 6월 달에 반복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 나가시면서 실력만 쌓아 나가시면 되거든요. 사실 다 하는 게 참 좋긴 좋은데 그러면 과부하 걸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건축법 주택법은 아마 작년에 제가 모의고사 만들면서 한 3문제, 4문제 정도는 정답 지문하고 똑같은 정답을 모의고사에서 만든 적도 있거든요. 믿기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건 그냥 지나가시고 그냥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06페이지에 공개 공지란 말 찾으셨죠? 여기 공개 공지와 관련되어서는 이렇게만 잠깐 이해해 주십니다. 공개 공지는 건축물에 딸려 있는 부속 공원을 공개 공지라 하는데, 우리 주변에 공원이라는 것을 나라에서 만들고자 한다면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군 계획설과 관련되어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면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시효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내년 7월 달에 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대부분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7월 이전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 중에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내년 7월에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저 풀림으로서 대박 나는 분도 계시고 쪽박 차는 분도 계십니다. 계획도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도로 만들기로 결정했는데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으면 그 도로 더 이상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듭니다. 그러면 그 계획도로 뚫릴 것을 예상하고 땅을 투자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 땅에는 도로가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 쪽박 타시는 상황이시고요. 그리고 서울 강남에는 1970년대 강남 택지 개발하면서 한 1000평, 2000평씩 공원 만들기로 했었는데, 그 공원 만드는 사업이 내년 7월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공원 용지가 풀립니다. 그러면 최근 강남의 땅 한 평은 좀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게 1000평, 2000평이면 부모님은 고생하셨겠지만 그 땅을 상속받은 자제분은 그때부터 행복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공원 만들고자 한다면 많은 비용 부담하는데, 일정한 규모의 건물 소유자에게 해당 건물을 만들 때 공개 공지, 공원을 만들게 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게 된다면 나라에서 많은 예산 들여 공원 따로 만들 필요 없죠. 그런 제도를 뭐란다? 공개 공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개 공지와 관련되어서는 항상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대상과 절차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저 공개 공지를 설치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자는 규모 큰 건물 건축할 때나 가능하죠. 이거 부담이지 않습니까? 규모 작은 건물 건축할 때 이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일일 것이고, 큰 규모의 건물 건축하는 때 공개 공지를 설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개 공지가 꼭 필요한 장소와
대상 건축물을 파악하시는 게 공개 공제와 관련된 사안이고, 이러한 부담을 주었다고 하면 해당 건물 건축 시에 다양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준다? 계속 강화시킨다.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까지 한번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교재 잠깐 해보시게 되면 양갈 1번 확보 대상 지역 및 확보 대상 건축물, 박스에 1번, 2번 대상 지역과 건축물 찾으셨죠? 얘를 묶어놓습니다. 작은 글씨이지만 얘는 보셔야 됩니다. 1번입니다.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시, 군, 구청장이 도시화 가능성이 크거나 도시화 가능성 추정하시고 노후 산업단지 추정했습니다. 정비가 필요하다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은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지역인데 올해 개정되어서 노후 산업단지 정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개정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를 무조건 반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하면서 대장지구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소장 대장이 아니라 판교 바로 밑에 땅. 예. 그래서 지금 경기도지사께서 이 대장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너무 허위로 크게 하셨다고 해서 재판받고 계시다 하더라고요. 저 대장지구의 개발 사업은 판교 바로 밑에 땅이기 때문에 판교처럼 무조건 성공할 땅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지구는 대장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10km 이상 떨어져 있는 성남시 신흥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신흥동은 1970년대 성남이 청계천 판잣집을 밀어버리면서 조성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산업단지를 만들어 놨던 그런 공간입니다. 다만 이 성남시는 더 이상 산업단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굴뚝공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신흥 1지구에 산업단지를 밀어버리고 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신흥동에 공원 만들어지게 되면 주변 인프라는 좀 더 괜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 공원을 개발하게 된다고 하면 이익 나온다, 이익 없다. 아파트를 만들어야만, 상가 만들어야만 팔면서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쪽은 공원 만들기 때문에 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제로인 신흥지구에 대한 공원 조성 사업과 아파트나 상가를 만들게 되는 대장지구의 개발 사업을 결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노후 산업단지를 정비하면서 이곳에 공개 공지에 해당되는 공원 만들 수 있죠. 그런 목적이라고 하면 공개 공지 설치 대상 장소가 되게 됩니다. 취지는 이해시겠습니까? 노후 산업단지 정비에 왜 공원 들어가?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노후 산업단지도 공개 공지 설치 대상 지역이라는 것을 최근의 개정사항으로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 개정은 바로 대장지구의 개발 사업과 성남 신흥동의 개발 사업을, 공원 만드는 사업을 접목해서 마련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실 것이 1, 2, 3 묶어놓습니다.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확인되시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일준 상준이란 말로 대신하셔서 내용을 정리해 주시는데 일준 상준, 그냥 일준이 상준이는 공개 공지 설치 대상 지역이다 그렇게라도 해주시는데 좀 유치하긴 유치하지만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현재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뉘는데 전용 주거지역은 우리 대통령 두 분 사시는 연희동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한 밤 7시, 8시에 가보시게 되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동네 조용한 주택가라고 하면 그런 주택가에는 보통 1층짜리나 2층짜리 단독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곳에는 규모 큰 건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면 아파트를 만드는 곳이 있다면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그리고 주상 복합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다면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에는 당연히 큰 건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준공업지역은 서울의 가산 디지털단지역처럼
상가 아울렛이 많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공간을 준공업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4개 용도지역의 경우는 규모 큰 건물 만들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많은 공원을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곳이 공개 공제 확보 대상 지역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노후 산업단지인 경우에도 공개 공제 확보 대상 지역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러한 곳에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가로 속에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로서 바닥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닥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 줄쳐 놓습니다. 바닥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평형으로 따지게 되면 1,500평 정도의 건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건축물로서 종업원, 판문숙에 해당되게 되면 공개 공지 확보 대상이라는 것 잡아놓으시는데 우리 탤런트 안문숙이라는 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성은 다르지만 판문숙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직업은 종업원이라 기억해 주시면서 특별히 바다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교시설, 명동성당 같은 것을 말합니다. 업무시설,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바로 업무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수시설이라 하면 인천국제공항이나 고속버스터미널, 서울역 등을 말하는 겁니다. 판매시설, 백화점을 말합니다. 문화집회시설, 영화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연면적 1,500평 정도의 숙박시설이라면 호텔을 말하겠죠. 이런 6가지 건물을 건축하는 때는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종업원, 판문숙이라 하시다가 어느 정도 입에 배이시게 되면 그때는 종업운, 판문숙 6가지 용도의 건축물은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지역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올해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우리는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말을 충분히 이해하셨기 때문에 바로 탤런트 안문숙 팬클럽에 가입해 주시는 거죠. 가입 안 하시려고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여기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지역 건축물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정리하게 됩니다. 올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봐줄 게 있습니다. 양가로 이번 설치 면적과 설치 기준 등에 대해서는 천천히 하기로 하시고 옆에 페이지에 효과 찾으셨죠. 그리고 효과와 관련되어 박스를 보시게 되면 1, 2번입니다.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2배, 해당 건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을 1.2배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만약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이곳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500%라고 하면 해당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5,000제곱미터이지만 저 대지 면적의 10%인 100제곱미터를 공개 공지로 꾸며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되면 적용되는 용적률을 1.2배 완화하게 됩니다. 최대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은 6,000제곱미터로 바뀌게 되는데 1,000제곱미터를 더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공개 공지 당연히 설치하겠죠. 그래서 이 공개 공지 설치하게 되면 해당 건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과 용적률에 관한 기준을 얼마 완화시킨다? 1.2배, 120% 완화 가능하다라는 것, 그 정도까지만 한번 확인하십니다. 공개 공지는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별표는 해놓으셨죠? 대전의 공지에 대해서는 지키십니다. 그리고 맞벽 건축 잘 모릅니다. 그리고 6. 대지 분할 제한은 천천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얘는 크게 문제 없더라고요. 그리고 510페이지에 제2절 도로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10페이지에 도로 찾았습니까?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그리고 두 줄 밑에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맹지에 도로가 뚫리게 되면 대지로 바뀌게 되고 그 가치는 10배에서 20배 정도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자격증 따시고 나서 도로 만드는 방법을 누가 강의하게 된다고 하면 무조건 달려가서 들으실 거죠. 전혀 관심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참 중요하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십니다. 맹시가 가격이 한 10배 뛴다는데 가르쳐주면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찾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도로 만드는 방법은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 도로 만드는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내 걸로 하시게 되면 맹지랄지라도 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아마 큰 이익을 내가 챙길 수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지만 어제도 법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거나 뒤지다가 또 수업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애초라 보이지 않으십니까? 전혀 돈하고 관계없어 보이고 앞으로 우리는 돈 벌 방법이 참 많으실 겁니다. 아마 그럴 때 필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민법 그리고 공법, 세법이 되실 겁니다. 대신 우리 시험에 합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개사법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다면 중개사법 수업하는 날 잡으시겠습니까? 공법 수업하는 날 잡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중개사법은 꼭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90 나오시면 공법 만만하거든요. 찍어도 50점 나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현재 도로란 사람의 보행과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톡 4m 이상의 현재 도로와 장래 만들어질 예정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는 차도와 인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 차도 인도의 경우에는 길게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얘를 도로교통법에 따르게 되면 연석이라 표현하고 이러한 도로에 인접한 땅이 있다면 이 땅을 대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는 차도만 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보도도 도로입니다. 오늘 수업 끝나시고 학원 밖에 나가시게 되면 우리 학원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대지와 보도 사이에도 길게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 경계석까지를 도로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도로 너비는 원주로 얼마 이상 해야 된다? 4m 이상 돼야 되는 겁니다.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도로에는 차량이 2대 교차 통과하게 되는데 보통 차량의 전폭이 1.8m이거든요. 소방 차량이라면 2.3m, 2.5m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차량의 경우는 1.8m가 차량의 전폭이기 때문에 2대 차량이 교차 통과하고 사람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구조가 바로 도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도로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도로변의 땅은 뭐다? 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대지에 건물 건축하게 되면 이 건물을 사람이 이용해야 되죠. 사람 하나만 걸어다니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 한 대도 드나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지에는 도로에 직접 접할 수 있는 공간, 출입 통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이상은 접해야 되겠습니까? 차 한 대에 1.8m라는 것 기억하시고 사람 함께 드나들기 위해서는 2m 이상은 도로에 접해야 되겠죠. 그래서 길게 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이런 곳에 건물 건축하기 위한 대지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 도로에 접해 있는 길이가 최소한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 2m 이상은 돼야 된다. 그걸 잡아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민법 242조 공부하시다 보면 민법 242조에는 어제는 몇 조 공부하셨습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넘는 놈이 뭔 짓 하고 있는지 참. 저 242조 공부하시다 보면 대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인접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메타, 0.5m 띄어 건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0.5m의 제도는 이웃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5m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지 대지가 접해 있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은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어진 지 30년 정도 된 건물이라고 하면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저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인 건축선에 딱 붙여 건물을 건축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대신 민법 242조에 따르게 되면 이웃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얼마 띄운다? 반메타 띄우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건축 양상을 보이는데 설마 이 건축주가 도로를 잠식하면서 건물 건축하게 되면 교통에 방해될 수 있죠. 그래서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은 침범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건축선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건축 한계선의 준말입니다. 민법 규정에 따라 이웃 대지로부터 0.5m씩 반메타 띄울 수 있지만, 이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침범해서 건축하는 것은 좀 곤란하죠. 건축 한계선의 준말을 뭐란다?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진 이해하시겠습니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도로의 개념에 관한 사항 그런 정도 봐놓으시고, 지형적 조건에 따른 도로는 한 20년에 한 번 시험에 나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정리해 드리겠지만, 최근에 시험에 나오는 거 못 봤거든요. 지킵니다. 그리고 이번은 도로 지정 폐지 변경으로서 도로 만드는 방법에 관한 사항인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한 장 넘기십니다. 대지와 도로 사이 관계 찾으셨죠? 1번 접도 의무라는 말 찾았습니까? 양가로 1번입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가로속에 자동차만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그래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 2m, 10m 접해 있는 땅은 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 여행하시다 보면 그 고속도로에 접한 땅을 농지나 산지로 이용하는 것을 봤지, 건물 건축한 것은 따로 못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만 통행하는 도로에 2m 접한 땅은 대지가 아닌 겁니다.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키시고, 양가로 2번 찾으셨죠? 연면 작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 2,000 동그래 놓습니다. 공장 3,000제곱미터 3,000 동그래 놓습니다. 건축물 가로속에 축사 작물 재배사 재배.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그래서 접도 관계에 관한 사항들을 잠깐 확인하셨는데, 이렇게만 잠깐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계층 이하이고 동당 바닥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초과하면 얘를 뭐란다? 연립주택입니다. 660 이하라고 하면 다세주택입니다. 그러면 동당 바닥 면적 합이 700제곱미터인 형태라면 이것 연립주택이죠. 저 연립주택이 만약 3개 동이 하나의 대지에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연면적 합계는 2100제곱미터로서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는 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연립주택 단지에 이런 규모의 건물 만들어지게 되면 차량 통행은 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도로가 아니라 도로의 폭이 얼마? 6m 도로에. 일상적으로 저 대지는 도로에 2m 접하면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대지라면 얼마 이상은 접해야 된다? 4m. 저 4m 접한다고 하면 진입하는 차량 한 대 들어올 수 있고 빠져나가는 차량 한 대가 교차 통과할 수 있는 접도 길이죠. 그래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그냥 도로가 아니라 6m 도로에 얼마 이상 접해야 된다? 4m 이상 접해야 됩니다. 이해는 조금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시험 보는 날까지 우리가 잠깐 기억해 주실 것은, 시인 이육사라는 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분의 이름은 숫자 2에 숫자 6에 사자지죠. 교도소 수감번호를 하시던데요. 본명이 아니시라 하던데요. 그러면 저 이육사라는 분을 기억하신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셨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대지는 몇 메타 도로에? 방금 6m 도로 하지 않았습니까? 몇 메타 접해야 된다? 4m 접해야 된다. 그래서 2, 6, 4는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서로 모르는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364란 말도 한번 기억하시는데, 공장의 경우에는 얼마 이상일 때?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6m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 되신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건물 건축하기 위한 대지는 도로에 2m 접하면 되지만,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라면 폭 6m 도로에 4m 이상 접하고, 공장의 경우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라면 6m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264, 364는 얘와 관계된 것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조금 전에는 웃으면서 들으시더만 이제는 갑자기 심각해지신 것 같습니다. 편하게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축선이라는 말 찾으셨죠? 여기 건축선과 관련되어서는 이번 시간에는 취지만 보고 마십니다. 20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양갈 1번입니다. 건축선이란 대지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지와 도로에 그냥 양가로 1번 봐주십시오. 양가로 2번 봐주십니다. 원칙 찾으셨죠? 건축선이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가로 해놓으시고 얘를 건축선이라 표현합니다.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한다.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 추정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선은 건축 한계선의 준말인데 그 건축 한계선은 도로와 대지가 접한 부분, 붙어 있는 부분이 건축선이죠. 그래서 앞으로 건축선이란 대지와 도로가 접한 부분을 말한다. 그렇게만 기억해 놓습니다. 저 건축선을 침범하는 건축행위는 한다 못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선과 관련되어서는 별표 3개 놓습니다. 별표 3개 놓으시고 얘는 다음 과정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518페이지에 제5장 건축물의 구조 재료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518페이지 건축선은 천천히 하시도록 하고 518페이지 찾으셨죠? 이쪽은 건축사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다 안 한다. 그래도 몇 개는 시험에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제가 좀 시간이 남았을 때 차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최근 개정된 사안들이 일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이야기 드릴 수 내진 능력 공개 약간 이쪽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약간 개정된 게 워낙 많다 보니까 518페이지의 내진 능력 공개는 지금 교재 내용이 아니라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그래서 1, 2번만 내진 능력 공개 대상으로 생각하시고 3부터 9까지는 아닙니다. 이쪽은 제가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대지 마십시오. 이쪽은 하지 말자. 지금은 하지 말자. 예, 그리고 어딜 가주시는가 하면 528페이지를 봐주십니다. 528페이지 찾았습니까? 올해 시험에 나올 것. 제5절 건축물의 이동 설비의 설치 기준과 관련되어 1. 승강기 찾으셨죠? 그리고 양가로 1번 보십니다. 건축소는 6층 이상으로서 6층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가로 닫아놓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강기 설치하여야 하며 3번 피난용 승강기 찾으셨죠? 얘를 별표해 놓습니다. 작년에 개정되었는데 작년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나오게 될 겁니다. 고층 건축물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승용 승강기 중에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해야 한다. 피난용 승강기 추천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이 비상용 승강기 찾으셨죠? 높이 31m 넘는 추천없습니다. 넘는이란 말은 초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한 건축물에는 비상용 승강기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면 승강기와 관련되어 이렇게만 잠깐 이해하고 지나가십니다. 엘리베이터를 승강기를 하는데 우리 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는 승용 승강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혹 비상용 승강기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비상용 승강기는 가끔 대형 건축물의 경우는 철문을 법에서는 갑종 방화문이라 표현합니다. 그 철문을 한번 열어야만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면 그게 비상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승강기와 관련되어서는 승용 승강기 아니면 비상용 승강기로 구분하던 것이 작년에 개정되었거든요.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에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승용 승강기와 관련되어서는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바닥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승용 승강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저런 승용 승강기 중에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해야 되는데, 저 6층 이상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10층도 6층 이상이죠. 20층도 6층 이상일 것이고, 30층 이상이라면 어떤 건축물이다? 고층 건축물입니다. 50층 이상이라면 초고층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층 건축물에는 저 승용 승강기 중에 한 대 이상을 무엇으로?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확정되게 되면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에 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피난용 승강기는 어디에 설치한다? 고층 건축물에 승용 승강기 중에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거 잡아내시는 게 올해 시험거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떠들고 다니면 출제하는 분이 엿먹으라고 해서 안 낼 수도 있긴 있지만 작년 개정사항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534페이지 보시면 기타 건축 제한이란 말이 각각 나오는데, 여기 기타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 1절에 대해서는 지키는 겁니다. 이런 건 정신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2절 보시게 되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란 말 찾으셨죠? 얘는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1번 가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찾았습니까? 양걸 1번입니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가로 속에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그 가로구역 단위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절차에 따라 건축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지정 동그라미 놓습니다. 가로구역의 건축의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이다?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종각이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종각은 종각이 맞습니까? 종루가 맞겠습니까? 각이나 루나 사실은 모두 건축물 각자, 건축물 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만원짜리 지폐 보시게 되면 그 만원짜리 지폐 뒤에는 경회루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회루 사진에는 땅에 건물을 바로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기둥 박아놓고 그 기둥 위에 건물을 만들게 되면 그 건물 형태를 건물 루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종각 같은 경우는 외정 이전에는 분명 종루였는데 돈 집안을 좀 올리다 보니 지금 종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만 드렸습니다. 제가 진짜 기분 나쁜 게 예전에 뭐 시험 봤는데 시험 문제에서 하나 차이로 한번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때 국사 시험 문제 경회루의 기둥은 몇 개인가? 그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지폐가 1,000원짜리하고 5,000원짜리밖에 없어가지고 기둥 개수를 확인하지 못해 틀렸는데 그게 33 아니면 28이거든요. 33,028숙이란 말 들어본 적? 예, 갑자기 가로구역 하려다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 봅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우리의 도로 주변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뭐라 한다? 가로수라 표현하게 되는데 얘는 도로 가자와 도로 로자를 사용한 표현입니다. 만약 도로가 동서로 형성되어 있다면 그때는 도로 가자, 종로 1가 종로 2가 종로 3가는 도로 형태가 동서로 뻗어 있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세종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이 세종로는 도로가 남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도로 로자를 붙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 건물 건축하기 위한 대지는 한쪽 면만 도로에 2m 이상 접하면 되는데 이 건물 건축하는 대지가 사방 모두 도로에 둘러싸인 경우가 있다면 걔가 가로구역입니다. 우리의 학원 있는 자리가 지금 무엇입니까? 가로구역입니다. 그러면 이 가로구역에 있어서는 대지에 건물 한 동 건축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학원처럼 이 가로구역에 여러 필지의 대지 소유자가 각각 건물 건축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가로구역에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건축할 수 있는 최고 높이를 누가 지정해준다? 허가권자가. 허가권자라고 하면 제2 롯데월드의 허가권자는 서울특별시장,
그래서 특광 시군구청장이 저 가로구역의 건설의 높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런 도로 구조가 만약 폭 25m 도로에 접해 있는 곳이라고 하면 고층 건물 건축하더라도 유동인구를 도로가 감당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두 곳의 도로 폭이 만약 4m밖에 안 된다고 하면 여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건물 건축했다가는 교통체증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가로구역의 건물의 높이를 같게 지정할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취신 이해하시겠습니까? 도로 폭에 따라, 도로 너비에 따라 가로구역의 건물의 높이는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취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2번 차등 지정이라는 말 찾았습니다.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의 건설의 용도 형태에 따라 건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강행 규정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 같게도 할 수 있고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 시험에 같게 해야 한다. 다르게 해야 한다. 이 말 넣으면 틀립니다. 임의 규정이라는 것을 꼭 한번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4번, 5번 묶어놓습니다. 4번, 5번 묶어놓습니다. 조례에 따른 높이 지정 찾으셨죠? 조례에 따른 높이 지정 찾으셨죠? 보시니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관리에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설의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조례 동그라미. 그리고 5번입니다. 지정 절차라는 말 보셨는데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설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 봐놓습니다. 우리가 높이 제한과 관련되어 두 가지 형태를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는 일조학과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과 또 하나는 가로구역의 높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로구역과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은 어디에 적용되는 것이다? 가로구역의 높이 제한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 가로구역은 사방 모두 도로에 둘러싸인 땅을 말하죠. 우리 학원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가로구역에는 허가권자가 저 가로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데 저 허가권자는 원칙적인 허가권자와 예외적인 허가권자가 있었습니다. 원칙적인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이고 예외적인 허가권자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인데 저 원칙적인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의 높이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거쳐 가로구역별 건축할 수 있는 최대 높이를 지정할 수 있고 반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허가권자라면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그래서 이번에 제2롯데월드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 제2롯데월드의 건축 허가권자는 서울시장이고 그 높이가 555m라던데요. 그 높이를 결정했던 방법은 건축위원회 심의 거친 것입니까? 조례로 정한 겁니까? 조례로. 그래서 이 조례는 우리가 법을 공부하게 되었을 때 저 법은 중앙에서 만든 법을 법령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법을 뭐라 한다? 조례. 만약 국회에서 지정한 법이 있다고 하면 그 법은 법률이고 행정청이 만든 법이 있다면 그 행정청이 만든 법을 명령이라 하는데 대통령이 만든 법이 있다면 시행령, 장관이 만든 법이 있다면 시행 규칙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법이 있다면 그것은 조례. 그래서 이 가로구역에 특광이 허가권자라고 하면 그때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 거쳐서? 조례로 결정한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허가권자 누구냐에 따라 가로구역의 높이를 결정하는 차이점을 잡아주시는데 시군구청장의 경우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도록 되어 있고 특광의 경우는 조례로 가로구역의 높이를 결정할 수 있다. 그 차이점만 잡아놓습니다. 만약 시험에 내게 되면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조례로 가로구역의 높이를 결정할 수 있다.
도지사 들어가면 틀립니다. 도지사는 허가권자 아니라는 것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긋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는 그냥 천천히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2번 1조 확보와 관련된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얘는 줄만 치고 가실 겁니다. 양가 1번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의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찾으셨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해야 한다. 그래서 1조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장소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것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2번 공동택의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찾으셨죠?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을 공동택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가로 속에 일반 상업지역이나 중심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추천놓습니다. 일반 상업지역부터 제외한다까지 추천놓습니다.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박스에 관한 내용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 다 놓습니다.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으로 가로 구역과 관련된 높이 제한 함께 보셨고, 두 번째 일조권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을 함께 보시는데 이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대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적용 대상 장소는 대한민국 전 국토에 걸쳐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만?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만. 그리고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종류가 총 몇 개입니까? 적어놨는데요. 29개. 그러면 그 많은 건축물 중에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건축물은 어디만? 공동주택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1조권은 우리 일반 국민이 가지게 되는 하나의 기본권, 행복추구권의 한 종류입니다. 예, 햇빛 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햇빛 볼 수 있는 권리, 우리 학원 강의실의 경우에는 우리는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없다? 창문 모시게 되면 햇빛 들어오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주거생활 외 상업활동이나 또는 공업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업활동 등에 있어서는 1조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 1조권은 우리 기본권이 못 되는 겁니다. 어디에만? 주거생활에만. 그러면 그 주거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은 현재 도시지역 관농자 중에 그 도시지역은 주상공동은 아니죠. 그래서 주거지역이 주거생활의 대표적인 대상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준주거지역은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입니까? 아닙니까? 특정 법률용어 앞에 준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뒤에 나온 답 하나를 바로 부정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 준주거지역에 1층이나 2층짜리 단독택 짓고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나치게 낭비가 심하신 분이기 때문에 법원 갔다 오셔야 됩니다. 진짜 갔다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준주거지역이라면 보통 상가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상 복합 건물 만드는 곳이 대부분 준주거지역의 활용 특성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거생활보다는 상업활동의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 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의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현재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은 공동택과 광해 단독택이 그 대상입니다. 광해 단독택은 협의 단독택과 하숙집에 해당되는 다중택, 상가주택에 해당되는 다가구 주택, 그리고 공간 네 가지를 광해 단독택이라 하는데 우리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상가주택 하나 구입하시고 꼭대기에 내 취미생활을 위한 시설 갖춰 놓으시면 참 좋죠. 제가 아는 분은 거기에다가 골프 전장 갖다 놓고 골프 치신다더라고요. 엉뚱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보셨던 저 1조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은 규제이죠. 저 규제는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일 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이 맞습니다. 우리 공포의 또 하나의 원칙은 필요 최소 한도의 원칙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아무리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규제를 할지라도 목적 달성하기 위한 최소 한도의 규제를 가야 된다. 지나친 규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규제는 단독택의 경우는 감당할 수 있다 없다? 단독택은 감당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뭐만? 규모 큰 공동주택만. 다만 이 규모 큰 공동택에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자 할 때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은 적용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이 공동택이 원래 10층짜리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저 규제에 따라 11층 만들어지겠습니까? 9층짜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규제가 가해지면 규모 작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시장이 수요, 공급이 존재한다면 지금 공급은 정상적인 상황이죠. 수요가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종전에 대출이 한 70%, 80% 일어났던 것이 지금은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평상시를 유지했다, 위축된 상태이다. 위축된 상태이다. 그래서 가격 떨어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2018년 1월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직 더 떨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시던데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대출에 관한 규제가 풀리는 조짐 보이게 된다면 그때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바닥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혀 우리는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의 땅, 이번에 명동의 화장품 가게 땅이 올 3월까지는 공시가가 3억일 텐데 4월달 이후에는 얼마로 바뀐다고 합니까? 6억으로 바뀐다는 이야기 들어왔고 얘가 3년 전에 거래되었을 때 거래 가격이 11억이었거든요. 건물 한 동 전체 그게 아니라 한 평이, 땅 한 평이. 와닿지 않는 표정이십니다. 크기가 중심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심 상업지역의 땅이 그렇게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에 공동택인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었을 때 규제를 강화시켜 원래 10층짜리 만들 것을 5층짜리 건물 건축하게 된다면 30평 아파트일 때 보통 대지의 지분이 몇 평이다? 10평 정도이거든요. 땅값만 그냥 평당 1억으로 한다면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이라면 땅값만 10억입니다. 아파트 분양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중심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는 지분 5평짜리랄지라도 5평짜리랄지라도 3평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규제를 간다, 규제 안 간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저 공동택을 어디에?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때에는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 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은 적용 대상 장소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만, 쾌적한 주거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적용 대상 건축물은 무엇만? 공동주택만. 다만 저 공동택이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되게 되면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특별 건축구역 등등 있는데 얘는 일단 접어놓습니다. 쉬었다가 주택법 들어갈 겁니다. 제 인간성을 탓해 주시고 주택법을 해나가십니다.